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는 먼저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김치통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당 서현동에 사는 67 김영자입니다. 34살 외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만 피규어와 레고를 모으며 마음을 달래던 아이라 연애도 서툴렀습니다. 그런 민수가 취미 모임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가까워지자 신혼집이 있어야 시작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노후 자금을 당겨 30억짜리 분당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던 저는 든든한 엄마라고 항상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반찬을 들고 예고 없이 들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2번, 3번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을 돕고자 문을 열어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도움이 권리로 바뀌면 사랑도 상처가 됩니다.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뒤로 나는 간병인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밤낮이 뒤바뀌는 날이 많았고 손은 늘 소독약 냄새가 났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랑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청약이 기적처럼 됐습니다. 나는 내 집을 팔고 분당의 작은 LH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들어가는 집보다 우리 아들 결혼할 신혼집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군요. 아들은 34세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고, 건담 같은 피규어를 좋아했고 여자를 많이 만나보진 못해 연애는 늘 어정쩡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이끄는 모임에 우연히 나갔다가 지금 와이프를 만났죠. 첫인상은 야무졌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빛이 똑바로 박히는 스타일.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정을 살갑게 물었고 어머님 혼자이시고 아드님이 장남이시구나. 그 말을 이상하리만치 자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을까요? 그녀가 말하던 든든함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형편을 본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땐 그저 아들의 팔자에도 봄이 오나 보다 싶었어요. 엄마, 이 사람은 다르다. 아들의 그 말이 밤샘 근무 끝에 미지근한 이온 음료처럼 다정하게 들렸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나는 내 이름으로 모아둔 돈과 보험금, 그리고 간병이라며 쥐고 살던 통장을 계산대에 올리듯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너희 둘 시작은 넉넉해야 넘어지지 않아. 분당 역세권의 30억짜리 아파트. 미쳤다고들 하겠죠. 근데 내겐 그게 남편이 못다 한 몫이었어요. 아이 하나 잘 키워내고 그 아이가 제 가정을 꾸리면 그게 내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등기는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증여는 결혼 몇 년 지켜보고 생각하자. 변호사 친구가 조용히 조언했거든요. 대신 우리는 효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 한 번 엄마와 식사, 명절 인사, 비상시 연락 출입을 위한 공동 비밀번호 공유, 그리고 중요한 한 줄, 무상거주 조건은 위 조항 위반 시 내용 증명으로 해지 가능. 서로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다들 웃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나는 그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김치며 장조림을 냉장고에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며느리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김치통은 늘 비워져 있었죠.
두 사람은 내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맞벌이 시작할 때 어렵다고 했고, 나중엔 유럽 항공권이 싸게 나왔다고, 또 다낭이 그렇게 좋다더라고. 엄마, 다음엔 같이 가요. 말은 달콤했지만 결제는 늘 내 카드로 끝났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조금만 보태주세요. 며느리의 조금만은 꽤 넓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꺼이 보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엄마 생각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첫 번째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을 잡더니 지인이라며 세무사와 공인중개사를 데려왔습니다. 와인은 비쌌고 말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님, 명의만 미리 증여하시죠. 지금 하면 세금 절약. 올해 아니 골든타임이에요. 아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나는 조금 더 보자 고했습니다. 그날 밤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엄마 이름이어야 하죠? 며느리가 실수로 보낸 듯한 메시지. 곧바로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요가 따라왔지만 짧은 한 문장이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마찰은 더 작고 서늘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아둔 내 결혼 사진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품 가방이 줄지어 섰죠. 우리 집 톤이랑 안 맞아요. 며느리의 말이 칼날처럼 얇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방에 있던 피규어들도 하나둘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애처럼 보인대요. 아들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는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비상연락 의무가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간 근무 중 환자 이송을 돕다 허리를 삐끗했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만 울리고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전화를 다시 했더니 어머님, 우리 둘 다 새벽 근무였어요. 다음부턴 메시지로만 해요. 효도 계약서에 있던 비상시 연락 가능 조항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즈음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아들의 계좌엔 현금 서비스 알림이 뜨고 며느리는 명품도 재테크라며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한번 크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행 보태주는 건 그만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증여는 언제? 아들은 또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고마운 손님에게 수박을 들고 가다 신혼집에 잠깐 들러 냉장고 반찬을 채우려 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붉은 띠가 삑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삑.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니 새벽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전화는 며느리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아들은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날로 끝났으면 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로운 마찰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유자 연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시스템의 소유자 연락처가 내 번호에서 며느리 번호로 바뀌어 있더군요. 비상연락 우선순위도 배우자로 체크. 내 번호는 기타로 내려가 있었고요. 누가 바꿨나요? 내가 묻자 소장이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위임장 사본을 내셔서요. 출입카드 재발급도 두 분 명의로만 요청하시고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위임 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임 철회서를 작성했고 입주민 앱 소유자 인증도 다시 내 명의로 되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택배함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어 내가 넣어둔 김치가 상해 있더군요. 작은 것들이 겹치면서 내 존재가 그 집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푸드코트 모서리에서
김밥을 씹다가 울었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요. 열쇠 한 번, 비밀번호 한 줄, 연락처 몇 칸. 그게 이렇게 사람을 문 밖에 세우는구나. 그제야 효도 계약서 첫 줄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비상연락, 공동 비밀번호, 무상거주 해지 조항. 나는 휴대폰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서랍 속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 증명 양식.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한 번쯤 더 기다려볼까? 하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은 또 공항에 있었고 SNS에는 소확행, 이번엔 다낭이 떠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 아래 며느리 친구의 댓글. 이제 진짜 팔자 폈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결심으로 굳었습니다. 그래, 확실히 끝내자. 그 다음 주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위반이 누적됐네요. 비상연락 불이행, 비밀번호 일방 변경, 소유자 연락처 임의 변경 시도. 내용 증명 보내시죠. 그날 오후 며느리와 아들에게 동시에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계약 제3조 위반으로 무상거주를 해지합니다. 한 달 내 명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종이 한 장에 내 30해 노동과 눈물을 접어 넣었습니다. 한 주 뒤 아들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문 밖에 세웠잖니.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움직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걸었고 집은 생각보다 빨리 손이 올라왔습니다. 분당, 역세권, 대형 평형. 우리 같은 사람은 덜 남았어도 그 집을 살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 나는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말 두 사람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다낭 호텔 업그레이드 성공. 내 눈앞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정말 확실히 끝내자. 잔금일 아침 등기 이전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의 소유자 변경이 등록됐습니다. 새 주인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나는 관리소장과 함께 공동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집 오늘부로 제 소유가 아닙니다. 새 주인이 오세요. 그 말에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후에 이사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도는 결국 법원 집행관과 함께 진행됐고 사물함처럼 칸칸이 쌓인 내 과거의 호의들이 갈 곳을 잃고 골목에 나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서 살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어. 너희에게도 살 길이 있고 나에게도 남은 삶이 있어. 새로 전세 얻을 돈은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이요? 그래. 첫째, 내 지갑에서 너희 여행은 끝. 둘째, 매달 내 용돈 통장은 폐쇄. 셋째, 전세 보증금은 아들 단독 명의로만 지원한다. 넷째, 너희 둘이 아닌 너하고만 이야기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효도 계약서는 파기다. 더 이상 서로 얽지 말자. 며칠 뒤 아들은 혼자 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피규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처분하라고 해서 창고에 넣어놨던 건데 그냥 엄마 드릴게. 나는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보며 미소가 났습니다. 늘 말수가 적던 아이가 그날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결혼 후 어떤 눈치를 받는지, 월급 통장은 어떻게 비어갔는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말에 왜 한마디도 못했는지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같이 갔습니다. 아들 이름으로만 전세 보증금을 송금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아들만 서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했죠.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내 아내의 어머니가 될 필요는 없을 뿐이야. 그 후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팔자 고친다던 야무진 목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지요. 아들은 월세 원룸에서 시작해 다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당 LH 작은 집을 정리하고 같은 또래들과 함께 사는 코하우징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공유하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합니다. 여행은 이제 내 다리로 가는 여행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요. 가끔은 저녁볕이 비칠 때 나는 내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나란히 들어 있어요. 해지된 효도 계약서와 새로 쓴 나와의 계약서. 첫 줄은 이렇습니다. 남은 삶에서 나를 문 밖에 세우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통쾌한 복수요? 사실 진짜 복수는 집을 판 것도 용돈을 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내 인생의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내 삶의 비밀번호. 그걸 알고 난 뒤부터 나는 문 밖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날 경비실 앞에서 울던 나는 이제 거울 앞에서 웃습니다. 괜찮다. 아주 잘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해줬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문 앞에서 멈췄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의 비밀번호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내 삶의 비밀번호였다는 걸요. 도와주던 손길이 권리처럼 여겨지는 순간 문은 안에서 잠깁니다. 하지만 약속서 한 장, 마음에 결심한 줄이 열쇠가 되어 바깥에서도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누구와 공유할지, 언제 바꿀지, 무엇을 허락하지 않을지. 현관의 키패드처럼 우리의 관계도 가끔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남은 삶에서 나를 문 밖에 세우지 말 것. 그 문장은 제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문 밖에 선 기분이 드시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품어온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경계는 사랑을 망가뜨리려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에게는 관계의 비밀번호를 다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꺼내 명의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가족과 나눌 비상연락 원칙 출입 규칙을 종이에 한 장으로 적고 서명해 두세요. 증여나 거주 약속은 말이 아니라 서면 합의로 남기고 위반 시 절차, 내용 증명 통보, 해지 기한을 한 줄로 명시하세요. 관리사무소 입주민 앱의 소유자 인증과 택배함 공동현관 설정도 본인 기준으로 점검해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 당신만의 한 줄 약속을 적어 서랍에 넣어 두세요. 나는 나를 문 밖에 세우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한 줄 약속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약속이 내일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